지금 전 세계 해군 기술 지형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미국과 영국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최상위 수중 탐지 기술 다중 상태. 소노부이를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것도 독자 기술로 개발해냈다. 군사 기술 이전조차 불가능했던 영역에서 한국이 기준을 바꿔버린 순간이다. 왜 이게 충격이냐? 이 기술은 미국조차 30년 넘게 독점해온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다. 출력 한계, 탐지, 정확도, 알고리즘, 장벽을 아무도 넘지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이 벽을 깼다. 미국산 장비와 동급 일부 성능은 그 이상이라는 군 평가까지 나왔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부터 공개한다. 한국이 왜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닌지, 어떻게 바다에서조차 기술 종속을 끝냈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핵잠수함과 결합되는 순간 수중 전장의 규칙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K-방산이 왜 게임 체인저가 됐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한국 해군은 오랫동안 수중작전 능력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평가받아왔다. 대잠 작전, 경험작전 운용 인력의 숙련도, 연합작전 수행 능력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형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결핍이 존재했다. 바닷속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핵심 기술, 즉 수중 탐지 장비의 상당 부분을 외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다중상태 소노부이는 수중전의 눈과 귀라 불리는 최상위 전략 자산으로 미국과 영국만이 독점적으로 보유한 영역이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정보 우위 그 자체였다. 한국은 이 장비를 구매해 운용할 수는 있었지만 기술 내부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개량이나 확장 역시 제한적이었다. 이는 평시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잠수함 위협이 고도화되는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한계였다. 기술 종속 상태에서는 언제든 공급 제한, 성능 격차, 전술 종속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오래 유지될 수 없는 불안정한 균형이었다.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주변 해역에서 잠수함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더소음, 디젤 잠수함과 장거리 작전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동시에 등장하며 수중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탐지 범위 몇 킬로미터의 차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선제 대응과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됐다. 기존 외산 소노부이 체계로는 미래 수중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기술을 보유한 국가만이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에 기술을 통제당하는 위치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됐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기술 독립 없이는 해양 주도권도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다. 다중상태 소노부이는 단순히 개발한다고 해결되는 기술이 아니었다. 출력 설계, 신호 처리, 동시 운용 알고리즘은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집약체였다. 미국조차 수십 년간 이 기술을 개량하며 운용해왔고 기술 이전은 철저히 차단돼 있었다. 후발주자인 한국이 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발 실패 시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험도 컸다. 일부에서는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며 점진적 개선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전과 안주 사이에서 논쟁은 깊어졌다. 전환점은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데서 나왔다. 기존 강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핵심은 모방이 아니라 재설계였다. 기존 장비가 안고 있던 출력 한계와 탐지 오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해양방산 전문기업 소나테크를 중심으로 독자 기술 개발이라는 방향성이 구체화됐다. 이 선택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결정이었다. 한번 발을 들이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개발은 곧바로 시작됐다. 저주파 출력 설계부터 능동형과 수동형을 동시에 운용하는 구조, 그리고 수신된 음파를 분석하는 알고리즘까지 모든 것을 새로 설계해야 했다. 참고할 해외 기술 자료는 거의 없었고 실험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출력을 높이면 신뢰성이 흔들렸고 정확도를 높이면 탐지 범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 단계는 기술적 난관이자 심리적 관문이었다. 한국은 이미 안전한 길을 떠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수차례 반복된 시험 속에서 문제는 점점 명확해졌다.
기존 방식 자체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이었다. 이때 해군 운용 경험과 민간 기술력이 결합되며 새로운 해법이 등장했다. 출력과 정확도를 동시에 개선하는 설계 방식 그리고 반향 신호를 정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됐다. 이 싸움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방향성을 시험하는 과정으로 확장됐다. 개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초기 목표였던 국산화 성공은 더 이상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 실험 데이터가 쌓일수록 명확해진 사실이 있었다. 기존 미국, 영국 장비들이 유지해온 구조 자체가 이미 물리적 한계에 접근해 있다는 점이었다. 저주파 출력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왜곡과 신뢰성 문제를 동반했고 출력을 억제하면 탐지 거리가 줄어드는 딜레마가 반복됐다. 이 지점에서 개발진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다. 기존 강국과 동일한 성능을 목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구조 자체를 다시 정의할 것인가. 결론은 후자였다. 국산 다중상태 소노부이는 기존 장비 대비 812% 높은 저주파 출력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출력 증가는 곧 탐지 거리 확장으로 이어졌고 최대 55km까지 수중 탐지가 가능해졌다. 이는 작전 개념을 바꾸는 성과였다. 적 잠수함을 더 멀리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대응 시간과 전술 선택지를 획기적으로 늘려준다는 의미였다. 동시에 반향 신호 분석 알고리즘이 고도화되며 탐지 오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깨닫기 시작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추격전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경쟁이라는 사실을, 중간 목표를 넘어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성과가 가시화될수록 검증의 강도는 급격히 높아졌다. 군은 이 기술을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닌 실제 전장에서 생명을 좌우할 장비로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산 SSQ 계열 장비와의 직접 비교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환경 변화 잡음, 조건 장시간 운용 안정성 등 가장 까다로운 항목들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조금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국면이었다. 외부에서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고 내부에서는 실패할 경우 모든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이 개발진을 짓눌렀다. 기술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이 동시에 최고조에 달했다. 출력을 유지하면서도 신뢰성을 확보해야 했고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오탐을 줄여야 했다. 이 단계는 기존 방식의 죽음을 요구했다. 기존 설계를 유지한 채 미세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개발진은 구조 자체를 다시 손보고 알고리즘을 재정비하며 사실상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작하는 각오로 임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기술은 재탄생의 길로 들어섰다. 위기를 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구간이었다. 최종 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현장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았다.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국산 다중상태 소노부이는 미군 기준 장비와 동급 성능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일부 영역에서는 이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력 한계, 탐지 거리 정확도에서 의미 있는 우위를 보였다는 결론이었다. 이 순간 개발진과 군 관계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한국이 뒤처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 강국의 방식이 이미 정체 상태에 접어들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던 지점에서 완전히 다른 관점의 돌파구가 열린 셈이었다. 이 보상은 단순한 성능평가 통과가 아니었다. 한국이 처음으로 기술 종속 구조를 깨뜨렸다는 상징적 순간이었다. 이제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구매자에서 동등한 파트너로 나아가 기준 제시자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성과를 확인한 뒤에도 축제는 없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이 남았다. 이 기술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 단순히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소노부이로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해군 전략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한국형 핵잠수함 AI 기반 유무인 대잠 작전 체계 연합, 해군 작전과의 통합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산적해 있었다. 시간은 많지 않았고 국제 정세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술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주도권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었다. 2단계는 조용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앞으로의 선택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해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은 준비됐지만 전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단은 내려졌다. 국산 다중상태 소노V는 국방 규격화를 통과하며 실전 배치 단계로 진입했고 동시에 해외 수출 가능성도 열렸다. 이는 단순한 장비 채택이 아니라 한국이 전략 기술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공식 선언이었다. 개발을 주도한 소나테크를 중심으로 기술 생태계 역시 빠르게 확장됐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다. 전술 개념과 운용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무대에 복귀했다. 수중전의 규칙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게임의 판이 달라졌다. 이 성과는 단일 무기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양방산 기술 독립이라는 구조적 전환 수중전,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도약 그리고 K-방산이 최상위 기술 영역에 진입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제 바다에서도 기술 종속의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됐다. 이 변화는 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산업과 기술국가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가 있다. 한국이 만든 기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